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시 마을에 살고 있는 60대 아빠입니다. 제게는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좋다며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던 한 여자에게 끈질긴 구애를 했고, 35,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와 동갑이었고, 우리는 가족이 되고서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저는 소문난 아내 바라기였습니다. 혼자가 좋다던 아내는 저와 살면서 우리를 닮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의 나이는 38, 아이를 낳기엔 조금 늦었다고 느껴지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를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주고 싶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었고, 그렇게 38의 추운 겨울날 아내의 뱃속에 새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했어요. 물론 저도 행복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도 행복했고, 그런 아이로 인해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던 날, 진통하는 아내의 옆에서 당사자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유난을 떨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아내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마음껏 잡아 뜯으라며 저의 머리카락을 아내의 손에 쥐어준 지 12시간째. 아내를 닮아 너무 예쁜 소중한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렇게 사이좋은 딸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어느새 저희의 기쁨과 슬픔은 모두 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편이, 좋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하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족이었고, 어쩌면 세상은 제 행복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해 아내가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세상에 없다니.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을 더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았고 더는 숨을 붙이고 살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내 없는 세상에 홀로 남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어두운 방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누워만 있기를 며칠째 자박자박 작은 살갗이 장판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 제 머리맡에 와 섰습니다. 아빠, 귤! 딸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둠 속에서 엄마를 그리며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은 채 아빠를 기다리다 혼자 냉장고 문을 열어 꺼내온 귤. 그대로 굳어버릴 것만 같던 몸을 일으켜 딸이 내민 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톱 자국이 군데군데 껍질을 까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꽉 잠겨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어렵게 쥐어짜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감지 못해서 기름으로 잔뜩 떡진 머리를 하고 서 있는 딸. 목이 콱 메어왔습니다. 껍질 까줄까, 딸? 아니, 아빠 먹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세상에 남겨진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빠 될 자격이 한참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나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딸과 함께라는 것을. 그렇게나 늦게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잔뜩 서리가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했던 저의 두 눈에 누군가 따뜻한 물을 부어 녹여주는 것처럼 시야가 트였습니다. 며칠째 엄마도 보이지 않고 아빠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만 있으니 그 작은 것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혼자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딸을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진 않았을지 호다닥 손을 뻗어 지효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끊임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힐끔 곁눈질로 아빠가 우는 것을 본 6살배기 딸내미는 아빠를 따라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하고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면서도 저의 울음은 멎어들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게 해준 사람은 제 딸 지효였습니다. 남은 생은 지효를 위해 살아야겠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자리 잡았고 저는 그렇게 아내가 죽은 지 2주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좌절감에 집에만 있느라 무단으로 결근한 탓에 잘려버린 회사로 돌아가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이었고 새 회사를 찾는 동안만 해보자며 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딸 지효를 데리고 나갔어요. 고구마 사세요 하고 외치는 딸이 귀여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손님들이 고구마를 많이 팔아주셨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 다시 출근할 회사를 구하게 되었고 이제 이번 주까지만 군고구마 팔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효 다시 유치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저에게 지효는 아쉬움이 가득한 눈망울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효 다시 유치원 가면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군고구마 누가 줘?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는지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그렇게 군고구마 장사 마지막 한 주를 앞둔 한산한 어느 날의 늦은 오후,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에서 저희 두 사람은 뜨거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갓 익은 군고구마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사르르 아파왔어요. 지효가 먹던 우유를 한 모금 빼앗아 먹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참아봐야지 하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되어 지효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지효야, 아빠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래? 더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최대한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천천히 물었어요. 지효는 도리도리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군고구마는 누가 지켜? 야무진 그 한마디가 화장실을 가는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가만히 여기서 기다리라고 몇 번이나 일러 듣고 화장실로 향하면서도 속으로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혼자 도와도 괜찮겠지? 잠시니까. 그런데 혹시 얘가 손으로 뜨거운 솥을 만지진 않겠지? 도중에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등 짧은 순간 안에 천국을 맛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이었어요. 급한 불만 끄고 최대한 빨리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후다닥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길했던 예감은 적중하여 다시 돌아간 자리에 군고구마 소녀는 없었습니다. 군고구마는 누가 지키냐고 당돌하게 묻던 꼬마 사장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눈앞에 셀로판지라도 가져다 붙인 것처럼 세상이 놀았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숨바꼭질이라도 하자고 몰래 숨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진 지효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딸을 찾는 저의 인생이. 집에 있는 어떤 것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죽어서 저 먼 곳에 가버려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지만 지효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아이가 입던 옷부터 즐겨 먹던 간식, 아끼던 장난감부터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그때는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한 말들을 적어 행인들을 붙잡고 나눠줬습니다. 물론 실종신고도 했지요. 혹시 키 이만큼 오고 웃을 때 보조개가 여기에 생기는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발이 부르트도록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혹시 지효가 지나치지 않을까 여기저기를 살폈고 그날 하루 동안은 제 말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빌었어요. 세상에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이런 식으로 갈라놓지는 말아달라고.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꼭 찾고 말겠으니 부디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지는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아내를 하늘로 데려가거나 아이를 잃어버리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터. 아이를 잃어버린 지 만 하루가 되었을 때 저는 인쇄소에서 아이의 얼굴이 들어간 전단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단지를 가지고 기차역이며 버스 터미널, 시장 등을 전전하며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 못 보셨나요? 처음 시장에 갔을 때 저의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 해주시던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전단지를 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드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은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동안 전단지 속 글을 읽어보셨습니다. 저기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내가 나이에 비해 노안이 일찍 진행 중이긴 한데 아마 시장에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보시기 힘들 거야. 여기 연락처라도 크게 해서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내가 지금 여기 적힌 핸드폰 번호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한번 불러줄래요? 내가 따로 크게 적어 놓으려고. 가만히 있어봐. 매직이 어디 갔지? 아들, 매직 어디 놔뒀어? 아주머니는 매직을 찾는다고 방앗간 바닥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앞치마 주머니부터 바지 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져보다가 더는 안 되겠는지 이내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매직을 사면 또 잃어버리고 사면 또 잃어버리고 그래요. 속상해 정말. 이거 봐. 그 작고 흔한 매직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이렇게 가슴 답답하고 속상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애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꼭 물어보고 혹시나 비슷한 애라도 봤다는 사람 있거들랑 연락 꼭 줄게요. 아유, 내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힘내요. 밥 잘 먹고, 응?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방앗간 아주머니의 조언을 토대로 전단지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다 보면 본체도 하지 않고 바닥에 다시 버리거나 그냥 손에 말아쥐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일에 관심이 없고 그 잠깐을 내어 전단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그분들에게는 귀중한 시간일 테니까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해도 각자 바쁘게 길을 가는 사람들에겐 그 절절한 사연이 와닿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묻고 부탁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찾으러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아주 머나먼 곳까지 전국을 누비며 찾으러 다닌 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끼니를 때워야만 다음 날도 아이를 찾으러 떠날 수 있으니 가까스로 식사를 챙겼고 돈이 있어야 전단지 제작이며 전국을 돌아다닐 차비가 생기니 회사에 나갔습니다. 모아둔 돈을 아이를 찾는 것에 모두 탕진해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까지 흘렀음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제게 어디 좋은 곳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잠깐은 괜찮다가도 바로 다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를 애타게 찾다가 지쳐 나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럼 저는 다시 일어나 길거리를 걷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건 못 살고 있건 간에 저는 무조건 제 자식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저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반복해서 대량의 전단지를 찍어내고 아이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다 보니 주머니는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났다고 해서 아이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지 않고 산다고 해도 돈이 다시 불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지요. 그렇게 가진 돈이 모두 바닥이 났을 때 제게 남아있던 유일한 것은 의미 없이 넓기만 한 저희 집이었습니다. 딸이 다시 집을 찾아올까 이제껏 붙들고 있던 집이었지요. 하지만 팔아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 나서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지요.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집을 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노부부였는데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은 꿈이 있으셔서 자식들이 집을 사주었고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 따뜻한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가? 더 좋은 곳으로 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서 이 동네 근처 다른 집으로 갑니다.
이사를 하던 날, 짐을 빼주는 날과 이사를 들어온 날이 겹쳐 그 어르신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의 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아기처럼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두 분이었지만 강아지를 소중히 대하는 모습에 막연히 좋은 분들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마련했던 집을 떠나보내며 그래도 좋은 분들에게 집을 팔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던 그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집은 팔았지만 동네를 떠날 순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어릴 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 저를 찾으러 이 동네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평수에 작고 허름하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저는 다시금 아이를 찾을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씩 실천하며 신랄 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버티고 기다리고 찾는 일상의 반복.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그 댁의 강아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들 생김새야 다 비슷해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강아지가 그 댁의 강아지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목줄도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폈지만 그 댁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집을 나왔나 보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이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곧장 그 댁으로 향했습니다. 애타게 찾고 계시겠지? 많이 놀라셨을 거야.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품 안에서 낑낑대는 강아지가 제 얼굴을 연신 핥아댔습니다. 무더운 8월에 찌는 더위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뱉어내는 말씀에는 의아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얘를 왜 안고 왔어요?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 저까지 덩달아 당황해 버렸습니다. 어르신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품을 벗어나는 강아지와 그 강아지를 받아들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시는 어르신. 어디를 갔었냐고, 한참을 찾았다고, 다시 돌아와 다행이라고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품에 강아지를 안아드는 어르신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태연함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집을 나온 것 같아서요. 혹 이대 강아지 아닌가요? 우리 복순이 맞아요. 아이고, 아무래도 젊은 양반이 단단히 오해를 했나보. 얘는 온 동네를 쏘다니는 게 하루 일과라서 오늘도 점심 먹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올 참이었을 텐데 애가 집 나온 줄 알고 혼자 많이 놀랐겠어요. 이거 괜히 미안해서 어쩌나. 어르신들이고 주택이다 보니 강아지를 집이며 마당에 풀어놓고 지내셨고 강아지는 자주 바깥을 혼자 돌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긴장했던 숨이 탁 하고 목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하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이 무거운 애를 품에 안고 고맙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요즘 참 보기 드문 마음씨 좋은 분이네요. 고마워요. 내가 마실 거라도 한 잔 내어올 테니 여기 잠깐만 기다려요. 복순아, 아저씨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있거라. 어르신은 복순이를 마당에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긴장이 풀린 다리를 구부려 앉아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이 녀석도 뭘 아는 건지 연신 제 손을 핥으며 작은 꼬리를 힘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녀석아, 너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내가 이 집 마당에 한 번 더 들어와 본다. 고맙다, 복순이. 어르신은 머그컵에 시원한 수정과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 많은 수정과를 한 번에 마셔버리고 서둘러 대문 밖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 속에서 허공의 발차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멀쩡히 잘 돌아다니다 알아서 집으로 돌아갈 강아지를 집을 나와 길을 잃은 줄로만 알고 땀까지 뻘뻘 흘리며 안고 갔으니 그 댁 어르신 입장에서는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또 있었겠나 싶어서 금방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도 않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혼자 스스로를 민망하고 창피해하며 보냈습니다. 다음부턴 그런 오지랖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고
절대로 꺼내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금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땅과 바람이 얼어붙은 그 추운 겨울날에도 그 강아지는 동네 곳곳을 쏘다녔습니다. 돌아다니는 모습이 참 자유로웠어요. 지나가며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그 강아지를 발견하면 귀여워서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호가 곁에 있었더라면 복순이를 참 예뻐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더 가까이에서 돌보고 싶었지만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라고 집에 잘 찾아온다고 하던 어르신의 말씀을 떠올리며 애써 거리를 두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딸을 찾는 게 우선인데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한편 강아지는 한번 자신을 안아주었던 사람이라 그런가? 저를 알아보고 길에서 마주치면 따라오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길거리에서든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복순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손바닥을 핥는 복순이를 보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한 제 마음이 잠시나마 평화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주치면 종종 예뻐해 주던 어느 날, 한 달 만에 다시 시장에 전단지를 나눠주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시는 어르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염려가 가득한 얼굴을 하시고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계시는 모습이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던 건지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 울상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복순이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기다리면 오겠지. 복순이 워낙 똑똑하고 야무지내니까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안 와. 동네 전체를 쏘다녀도 집에는 항상 곧잘 돌아오기에 저 자유롭게 다니라고 문 열어두고 지냈건만. 내가 무지해서 그래. 우리가 무지해서. 이렇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 우리 복순이, 우리 복순이 어디 가서 배 곪고 있는 건 아닐지. 역시나 예상처럼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기 위해 시장에 나와 계신 것이었고 어르신 부부의 잃어버린 누군가의 정체는 바로 복순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처한 상황이 꼭 제가 처한 상황 같아 더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를 찾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했던 것처럼 커다란 글씨로 전단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낮에는 어르신과 고역을 나누어 각자 전단지를 뿌리다가 해가 지면 어르신은 댁으로 돌려보내고 저 혼자 전단지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매일마다 어르신을 댁으로 돌려보내며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복순이가 집에 돌아왔다가도 다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라며 어르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을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는데도 복순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닮은 강아지를 봤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었지만 그냥 강아지 종이 같았던 각자 주인이 있는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슬퍼하는 어르신에게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 어떤 위로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흘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수척해져가는 어르신을 모시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곰탕 한 그릇 하시고 다시 출발해요. 복순이 걱정에 입맛 없으신 건 100번 이해합니다만 굶는다고 복순이가 돌아오진 않잖아요. 복순이 녀석 어딜 가도 예쁨 받는 녀석이니 분명 어디서 밥 잘 먹고 배 따뜻하게 낮잠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잘 먹고 힘내서 숨어있는 복순이 찾아내자고요.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더 부을 자리도 없는 두 눈은 붉게 물든 지 오래였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애가 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런 어르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반대로 어르신께서 물어오셨습니다. 근데 자네는 왜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건지 물어봐도 되나? 어르신 앞에 수저를 놓아주던 손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도 없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애타게 찾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복순이를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제 입에서 정작 저는 아이를 찾지 못해 1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말을 차마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여 제 이야기를 들으면 복순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게 되실까봐. 그런데 수저를 놓다 허공에 멈추어 머뭇거리는 저의 손을 어르신께서 살며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네. 10년이나 찾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를 그리 간절히 찾는가? 그 따뜻한 체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대로 테이블에 얼굴을 갖다 박고 엉엉 울어버리고 싶었어요. 딸이요. 저희 딸. 어르신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일만 있었을꼬. 10년 동안이나 생떼 같은 자식을 못 찾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살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지옥이겠어.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는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 꼭 찾을 거야. 아무렴 가족인데 함께 살아야지. 인생이 지옥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숨쉬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을 정도로 행복했던 날들이 분명 내게도 있었는데 어쩌다 나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이고 있는 꼴이 되었을까. 다 큰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런 시련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이만큼이나 힘이 드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혼자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했던 저의 천사 지효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어르신께 말씀만으로도 감사한 위로를 받으며 식사를 마무리하던 그 순간 어르신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복순이 찾았나 보다. 반가움에 소리를 지르면서도 긴장감에 덜덜 떨리는 손은 핸드폰 통화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혹여 전화가 끊기기라도 할까 서둘러 건네받은 어르신의 핸드폰. 여보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물병원이었고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혼자 길을 떠도는 강아지가 있어 보살피고 있었다고.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같아 주인을 찾아주려고 인터넷 카페에도 올렸었는데 사흘째 연락이 없어 버려진 건가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동물병원을 들른 한 손님이 강아지를 알아보고 시장에서의 어르신과 저를 떠올려 준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시장에서 방앗간을 하시던 아주머니셨습니다. 동물병원에 고맙다고 수차례 감사 인사를 하고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시장으로 향했어요. 몇 년째 드나들며 아이의 행방을 묻는 통에 귀찮고 번거로우실 법도 한데 늘 귀 기울여 들어주시던 어르신들 중 한 분이었기에 제 기억 속에도 선명히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방앗간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저희를 알아보시며 반겨주시던 아주머니. 어이구, 맞네, 맞아. 내 아무리 봐도 이 집 강아지가 맞는 것 같더라고. 우리 춘식이 사료 사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때 마침 사료가 다 떨어지길 참 잘했어.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 문단속 잘하고 강아지 잃어버리지 말아요. 목에 이름표라도 하나 만들어 달던가 해야겠어요. 꼭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되찾은 사람처럼 진심으로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저 또한 꼭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찾은 것처럼 진심으로 기뻤어요. 격렬한 반가움과 감사한 마음이 오고 가는 어르신과 아주머니의 대화를 가만히 듣다가 귀에서 삐 하고 기계음 같은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 댁 복순이를 찾게 됐다는 기쁨은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딸을 찾지 못했는데 하는 죄책감에서 온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시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방앗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북적이는 시장통 안에 서서 며칠 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던 전단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복순이를 찾는 전단을 뿌리느라 잠시 넣어두기만 했던 저의 딸 얼굴이 찍혀있는 전단지. 저릿저릿 아파오는 가슴을 두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전단지를 나눠주기를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저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장에 손님이 꽤 있으니 조금만 더 하자 하는 생각으로 가방에서 남은 전단지를 꺼내는데 누군가 휙 하고 제 손에 있는 전단지를 낚아챘습니다.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따 우리 집 가서 같이 저녁 먹자고. 우리 복순이 찾은 기념으로 집사람이 맛있는 거 만들어준다는데 내 자네한테 기니 할 말도 있고. 하실 말씀이요? 그려. 일단 자네는 이쪽에서 계속 나눠. 난 저쪽 가서 하고 올게.
집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알지? 같이 저녁 먹자고, 응? 복순이를 함께 찾으려고 했던 제게 고마움의 표시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어르신께서는 시장의 반대편 출입구로 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단지를 챙겨가시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도 바닥을 보일 무렵에야 저 멀리서 어르신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결국 어르신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많이 손을 대진 않으셔서 여전한 모습의 마당을 지나 현관 앞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눈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집안의 향기나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익숙함과 낯선 분위기, 그 중간쯤에서 식사가 시작되었고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대문에 자네 딸에게 하는 편지를 써서 붙여놔. 자네 이 집 내놓으면서도 혹시나 딸이 어릴 때 기억으로 이 집에 돌아올까 이 동네로 이사했다 하지 않았는가. 우리 집 대문에 크게 편지를 써서 붙여 놓아 봄세. 혹시 돌아오면 그 편지부터 읽게 되지 않겠는가? 어르신의 제안을 듣고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편지라니. 이 동네에 딸이 발을 들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순수한 어르신의 생각에 부정적인 저의 생각이 곁들였죠.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그 감사한 제안을 거절할 깜냥은 되지 못했습니다. 동화 같은 어르신의 말씀에 웃음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희망을 품은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음 날 저는 대문만큼 커다란 종이를 사다 밤새 몇 번이고 연습한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편지는 금세 한 종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고 빗물에 지워지지 않게 손 코팅지를 사다 코팅까지 해서 대문에 붙이고 나니 또 한 번 바람 빠지는 소리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지호는 고사하고 지나가는 누군가라도 이걸 끝까지 읽어주기나 하려나. 10년 동안 전단지를 나눠주며 딸을 찾는다고 애원할 때마다 냉랭한 표정으로 무심히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즉에 딸을 찾는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했고 또 반드시 찾아야만 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대문에 붙은 편지는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거나 젖는 부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어요. 참 기특한 편지였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망가지지 않는 편지를 보며 저 또한 힘을 내고는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더 흘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11자리 숫자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아니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반. 정말 지호를 찾았다는 전화라면 뭐부터 해야 하지 하는 기대 반. 여보세요. 권수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까지 밝혀가며 전화를 받자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먹이는 소리에 두 팔에 소름이 쫙 돋아나더군요. 입이 제 어깨에는 들썩이고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어릴 때의 목소리는 없어졌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지만 단지 핸드폰 너머 목소리뿐이지만 틀림없이 지호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장난 전화와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왔었지만 그날 같은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저희 부녀는 서로에게 한참을 우는 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지호가 직접 동네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그 편지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마주친 제 딸 지호는 상상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았더군요. 그래서 더 고민하거나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딸임이 틀림없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보고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딸은 어색한 자세로 대문 앞에 서서 우물쭈물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우느라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런 저를 보며 지호가 한다는 말이 그 와중에도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던지요. 그만 우세요.
지효는 그날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보고 울기에 꼭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 고양이를 따라 나섰고, 한참 따라가다 보니 처음 보는 낯선 숲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신기해서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이제 다시 아빠한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일어나서 고양이한테 손인사를 하고 숲을 빠져나왔는데 처음 보는 길만 펼쳐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모르는 동네에 보육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도 부모님한테 버려졌냐는 아이들의 물음에 자기는 버려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지효. 그런 지효의 완강함에 아이들은 네가 버려진 게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한 말이 뭐였냐고 물었다는군요. 지효는 기억을 더듬어 제가 했던 마지막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한숨을 쉬거나 박장대소를 하며 지효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너 버려진 거 맞네. 김선진도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고, 박승혁도 기차역에서 엄마가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기차에서 내렸대. 나도 우리 엄마가 휴게소에서 화장실 간다 온다고 했어.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효에게 했던 말 역시 화장실을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어렸던 지효는 보육원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에 지배되어 오랜 시간을 아빠에게 버림받은 딸로 자랐다는 겁니다. 크면서 어릴 때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딱 그날 그 순간만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보육원에서 지내온 어릴 때의 기억도 친구들이 했던 그 충격적인 말 말고는 떠오르는 게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틈에 섞여 버려진 아이로 유년 시절을 보내버린 딸 지효를 보고 있으니 세상에 딸을 혼자 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저만큼 세상에 더한 죄인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지효도,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엉엉 우는 소리를 멈출 수 없었어요. 대문 앞에서 다 큰 남자가 여자아이와 함께 엉엉 우는 소리를 내니 문이 열리고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눈물로 뒤덮인 제 얼굴과 나란히 서서 같이 울고 있는 제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던 어르신께서는 다시 댁으로 들어가 아내분과 옷가지를 걸치고 나와 제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울어, 동네 시끄러우니. 눈물이 틀어막은 목구멍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집을 비워주신 어르신 덕분에 지효와 함께 마당에 앉아 마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다 울었는지 저보다 먼저 씩씩하게 눈물을 닦아낸 지효는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 대문에 붙어있던 커다란 편지를 떼어내 제 앞으로 가져오더군요. 인터넷에서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땐 그냥 안타까운 이야기, 나처럼 부모랑 헤어져서 사는 누군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버려졌지만 저 사람은 1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아빠가 자기를 애타게 찾아주기까지 하는구나 하고, 그리고 신기했죠. 나도 딱 10년 전 버려졌는데 저 사람하고 시기가 비슷하구나 하고. 근데 여기 딱 이 대목, 여기서 두 팔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빠가 길에서 고구마 장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그때 너를 두고 혼자 화장실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을 읽는데 어렸을 때 고향이 따라갔다가 모르는 동네에 도착해 있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어쩌면 우리 아빠가 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문장들이 나와 아빠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이거 내 얘기 같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효는 어떻게 자신이 저를 찾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에 붙은 커다란 편지의 절절한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한 행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이 몇 달에 걸쳐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면서 제 딸도 그 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가장 처음 글을 올렸던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단지 속 제 연락처를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 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댓글을 남겨주고 여기저기로 사진과 글을 나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지효도 이 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있은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예전만큼 좋은 집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동네에서 사랑하는 지효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0년 전 지호와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대문 앞에 편지를 써서 붙여보라는 어르신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그 동화 같은 말씀 덕분에 말도 안 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제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여전히 그 동네에서 지호와 함께 살며 그댁 어르신들을 종종 찾아뵙고는 합니다. 아직도 눈앞에 있는 제 딸이 아빠 하고 저를 부를 때면 가끔 꿈처럼 느껴집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의 추억이 있는 집까지 팔아넘기며 애타게 찾아 헤맸던 나의 사랑, 내 딸 지효. 이렇게 다시 만나 서로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어르신의 순수했던 한마디 말이, 그리고 어느 젊은이의 반짝이는 오지랖을 만나 세상에 저와 제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그렇게 저희가 다시 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저의 편지를 보고 아무런 내용이라도 댓글을 달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여러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저는 소중한 딸을 되찾게 되었어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일로 제가 얻은 삶의 교훈은 모르는 사람의 일이라도 조금의 관심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돌아다니던 목줄 없는 강아지를 길을 잃은 줄 알고 집에 데려다 주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대문 앞에 커다란 편지를 몇 개월씩이나 붙여두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남들을 위해 조금씩 더 마음을 열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부터 조금씩 관심과 배려를 실천해 보려고요. 그리고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여인의 딸이자 저의 사랑 지효에게 남은 제 평생을 바쳐 아낌없이 사랑으로 감싸주려 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나이 60이 넘어도 여전하네요. 모두들 미세먼지 황사에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